이제 사실 5월 뭐 세린메이 타령하다가 괜히 뭐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 같은 거 세린메이라 5월 달이라고 막 삼성전자 그렇게 참다가 팔았으면 후회할 뻔한 그러니까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 제일 많이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게 빅테크가 뭐 워낙 오르니까요. 미국도요. 그래서 저도 좀 빅테크 관련된 이제 얘기 주워 들은 거, 그다음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또 저번에 제가 보니까 딱 5주 전에 나왔는데 그때 네. 달러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후속타가 결국 얘기했던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 좀 드리고.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정리의 여왕 승희 씨가 네. 5주 전에 나오셨던 우리 김준성 대표님이 달러가 어떻게 된다 하셨던지 기억나요? 글쎄요. 정리의 여왕은 정리밖에 못해서 우리 기억의 왕께서 기억을 해주실까요? 아니 제 네. 기억에 주식은 그때 어지간하면 오른다 하셨던 네. 기억이 나는데 예. 달러 쪽을 어떻게 말씀하셨더라? 달러는 그 해외 달러는 둘 중에 하나 고르려면 빠지는 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올랐고요. 사실 올랐고. 그리고 이제 원 달러는 상대적으로 원화가 더 약세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더 약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달러 원이 빠질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상대적으로는 좀 버틴 거죠. 달러 원이 버틴 거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오늘 이제 한 전일 대비 한 7원 50점 빠지면서 1326원. 네, 그때 저 나왔을 때 4월 14일인데요. 그날도 1326원이었어요. 그죠. 사실은 그렇죠. 갔고요. 근데 요즘 최근에 이거 네. 진짜 근거 없는 얘기 하나 드려도 됩니까? 근거 없는 얘기. 그런 거 근거 좋아해요. 전혀 없는 얘기. 근거 있는 얘기 매일 하시니까. 근거 없는 네, 얘기. 이랍니다. 네. 근거 없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뭐 트레이딩은 안 하는데 이게 이제 방송도 하고 뭐 아침에 시장도 보고 하니까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아, 예, 오를 것 그러죠. 같아 내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사실은 이 환율이 네. 굉장히 민감해요. 보니까 환율 움직임과 주식 움직임이 사실 최근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지난 한 달 정도에 저는 뭐 트레이딩은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봤냐면 이제 사람들이 다 루틴이 있잖아요. 그게 다른 건데 제 거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 오랫동안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침에 무조건 사고 그날 중에 무조건 자르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거 괜찮은 전략이에요. 왜 그러냐면 밤에 잠도 잘 자고 편하게. 그렇죠. 걱정도 없고 아침에 와서 딱 보고 새로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제 뭐 거래하기 쉬운 걸 해야 되니까 개인 중에 제일 쉬운 게 뭐 있겠어요. 달러 퓨처스, 코스피 200 퓨처스, 그다음에 국채 선물 퓨처스. 그거 세 개가 제일 이제 쉬우니까 뭐 비용 거의 제로라고 봐야 돼요. 하도 수수료가 작아가지고. 수수료 싸죠. 그러니까 마치기만 하면 이제 버는 거니까. 그래서 주로 세 개 이제 많이 보는 편인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오면 이제 달러는 글로벌리 달러가 하루 종일 움직이니까 아, 어저께 내가 장 끝났을 때 달러 엔이 135였는데요. 136이네. 뭐 이렇게 이제 쭉 계산을 해보면 뉴욕 종가 딱 끝난 게 나오니까 어제보다 얼마가 올랐네. 그러면 원 달러가 얼마 정도 가겠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예. 혼자서. 네. 그리고 나서 NDF가 있잖아요. 예. NDF 있으니까 내 생각하고 NDF가 종가가 얼마 다른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조정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꼭 NDF가 맞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NDF도 뭐 5시에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마다 다르지만 이 NDF가 잘 업데이트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여간 내가 원 달러가 어느 정도에서 시작할 것 같아 하고 한번 시초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주식 쪽도 똑같이 생각을 해봐요. 네. 어저께 뭐 얼마에 끝났는데 뭐 오늘 뉴욕이 이렇게 됐으니까 뉴욕이 1% 올랐으니까 우리 0.5만 오르면 얼마가 될 거라는 등 혼자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그것도 야간 선물이 있어요. 그 유럽 쪽에. 예. 그거랑 한번 맞춰보고 근데 유럽 선물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그것도 시차가 좀 있어요. 끝나는 시간 다음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제 아침에 딱 시작을 하면 야, 이 두 개가 어디서 시작할 거야. 네. 하고 딱 봤는데 딱 시작했는데 예상이 맞으면 별로 할 게 없는데 하나가 높거나 낮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진짜 경향이 있는 게 뭐냐면 달러 원이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 주식이 거의 못 오르더라고요. 그랬죠. 예. 최근에 진짜 그랬어요. 예. 근데 아침에 뉴욕이 많이 올라서 주식이 그런대로 높게 시작했어요. 근데 원 달러가 안 빠져. 네. 이거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네. 빠지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쭉 그럼 미끄러져요. 오해 지수가 또 밀리죠. 또 밀리고 반대도 딱 그래요. 이게 그냥 오늘은 이 정도에서 끝나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오전에 갑자기 달러가 슬금슬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한 1시간쯤 있다가 지수가 꼭 오르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경향이 엄청 많았어요. 네. 오늘까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도 그랬어요. 재밌는데요? 그래서 그게 네. 꽤 맞았어요. 꽤 지난 2주는 꽤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저는 보통 그런 거를 발견을 하면 그게 틀릴 때까지 계속 해요. 추적 관찰하시는구나. 트렌드가 좀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안 맞기 시작하면 에이 아닌가 봐.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일단은 최근에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도 시장이 이 달러원이 굉장히 요즘 민감하구나. 모든 사람들한테 좀 헷갈리는 대목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요. 지금 안 그래도 저 기술주 얘기를 갖다가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빅테크. 네. 아니 인포메이션 6511 화면 보면 이제 세계 주가 지수를 갖다 쫙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해놨는데 여기 네. 보면은 다우 지수가 금년 들어서 네. 다우 30개 종목 이거는 1.17% 올랐는데 네. 그리고 S&P 500은 9.34% 상승인데 네. 나스닥이 21.23%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 보면은 아니 그 뭐 예를 들어 뭐 프록템 갬블이니 무슨 뭐 존슨앤존슨이니 그 다우지수의 네. 전통적인 그 네. 기업들 보면은 주가가 힘이 없어요. 네. 그런데 다우 쪽으로 나스닥 쪽에 가서 시총 한 1위부터 한 10위까지 보면은 죄다 우상향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유난히 빅테크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패널 분들도 많이 얘기하시고 네. 뭐 뉴스도 많이 있는데 우선 제 생각에는 뭐 3대 지수라고 다우, S&P, 나스닥을 얘기하지만 다우는 이제 좀 구시대의 유물이 된 그렇죠. 것 같아요. 좀, 왜냐하면 다우는 그 30개 종목 예. 그 종목을 가중 평균을 안 하잖아요. 단순 평균이죠. 단순 주가가 평균을 그냥, 하니까 그냥 옛날 거 보는 거지. 저는 사실 다우는 거의 뭐 다우를 가지고 물론 뭐 선물도 있고 다 하지만 다우는 크게 시장을 반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참고로 봐야 되는 거고 결국은 S&P하고 나스닥인데 네. S&P 500에 사실 나스닥 종목이 대부분 다 이제 큰 종목은 들어 있고 최근의 현상은 나스닥이 뭐 잘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야말로 빅테크죠. 네. 뭐 네. 애플, 뭐 그렇죠.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거 네 개, 엔비디아, 예, 뭐 그리고 이런 그거 네 개에다가 이제 최근에 뭐 엔비디아, AMD인데 결국은 이 이제 이 큰 거 네 개를 보면은 사실은 이게 뭐 큰 거 네 개라고 하지만 애플의 시총이 그 러셀 지수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 크다면서요. 애플 한 종목이 네. 러셀 2000 시총보다 네, 크다. 커요. 크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뉴스 보고. 뉴스에서 누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야, 아무리 얼마 전에 뒤집혔어요. 아무리 그 중소형 스몰캡이라지만 2,000개인데. 네. 그 애플 와. 하나 더 커요. 그리고 뭐 애플이 사실 코스닥 코스피 합친 거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오르락내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애플 뭐 이렇다고 그래서 이게 몇 종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도 환율하고 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데 먼저 그냥 점프해서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그거였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빅테크가 왜 이렇게 강한지 네. 생각을 해보면 예. 한 뭐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미국의 금리가 뭐 지금 다음 달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5.25도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5% 넘는 거 뭐 평소에 별로 본 적 없잖아요. 그리고 네. 뭐 5%만 되면 사실 충분해요. 5%만 되면 뭐 굉장히 높은 금리잖아요. 이런 금리가 계속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지금 시장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내린다고 해도 내년 말에나 돼야 3.25 되잖아요. 네.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뭐 4%는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자율이 높은데 그러면 진짜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상황이 오면 결국은 생산성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비용이 줄여야 되니까 생산성 얘기를 하게 되면 생산성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기술 주고 기술을 갖고 있는 빅테크가 이뤄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꼭 빅테크가 꼭 생산성을 향상 안 시켜도 돼요. 항상 시킬 거라는 기대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막말로. 그렇잖아요. 다 그쪽에서 할 것 같으니까 돈이 몰리잖아요.
그걸로 우리나라에도 뭐 10배, 20배 오른 게 수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빠지고 주식이 있지만. 기대를 갖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빅테크가 뭔가 할 것이다. 그런 거에다가 최근에 사실 AI 쪽에 그 제너레이티드 AI는 사실 GPT, 챗 GPT 그거는 진짜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바뀐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보면은 진짜 세상을 바꾸는 기술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또 나오는 거 세상을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겠는데 좀 나오는 그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AMD 이런 거는 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제 분업. 국제 분업이 뭐 코로나 전에 잘 이루어졌는데 코로나 이후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맨날 싸우면서 네. 뭐 국제 분업이 지금 다시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잘 안 될 것 같고 국제 분업이 잘 복귀가 되지 않으면 지금 중국도 보면은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되게 제조업하고 서비스가 있으면 제조업부터 살아나는 거잖아요, 보통. 예. 예전에 보면. 예. 그러다가 제조업이 살아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서비스도 쓰고 여행도 가고 이러는 거잖아요, 보통. 근데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요. 중국도 서비스는 살아나지만 제조업이 안 살아나는 거잖아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서비스 쪽은 괜찮은데 제조업이 안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뭔가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아 이게 국제 분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공급망 국제 분업의 이제 한 부분이 공급망일 텐데 공급망 문제는 좀 해결된다 하더라도 국제 분업이 이제 착착 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예전처럼 네. 미국에서 설계하고 중국에서 만들고 뭐 서로 간에 수출하고 수입하고 뭐 기술료 주고받고 이런 거를 못하게 하고 반도체 기술 같은 거 자꾸 못 가게 막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누구한테 유리한가 생각해 보면 상품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 서비스 쪽에 그게 빅테크잖아요. 애플, 아마존, 구글. 나라를 떠나서 기업으로 봤을 때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군요. 그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라 얘기해 주셔서 그것도 딱 제 생각하고 같은데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미국이냐. 딴 나라에도 좀 있는데 그런데 진짜 미안하지만 미국이 다 갖고 있죠. 딴 나라에 웬만한데 어디 있어요. 그냥 한두 개 있을 뿐이지 미국이 다 갖고 있고 빅테크가 이번엔 제가 보기에는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저번에 코로나 났을 때 미국이 좀 능력을 좀 보여준 게 그 결국은 백신도 미국이 다 해결했잖아요. 다른 나라 백신 뭐 제대로 된 게 진짜 미안하지만 뭐가 있었어요. 미국이 다 해결한 거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빅테크들도 보면은 딱 1년 전에 요맘때쯤 신문에 보면 제일 많은 뉴스가 빅테크에서 사람 못 찾아서 뭐 헤드헌터들이 뭐 젊은 친구들 뭐 아파트 앞에서 기다린다는 등 그런 뉴스 나오고 그랬어요. 그게 불과 1년 전이에요. 네. 요맘때요. 작년 이맘때. 그런데 10월쯤 돼서는 무슨 뉴스 났어요? 작년 가을부터는 사람 자른다고. 사람 엄청 잘랐잖아요. 네. 결국 그 주식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인데 뭐 해고를 그렇게 유연하게 하면 개인 입장에서는 괴롭죠. 막 네. 뭐 잘리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빅테크가 그런 쪽에는 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게 유지되고 국제 분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의 이런 빅테크만 날아가는 한 4개, 5개 회사만 날아가는 거는 계속될 것 같아요. 계속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외환에 미치는 영향도 외환이 제일 많이 그래도 영향 미치는 건 아직도 이자율 같아요. 이자율 격차라든가 이자율의 뭐 현 상황보다도 앞으로의 방향 그런 것 같지만 또 한 가지는 저번에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 글로벌리 강세가 되면 리스크 오프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하면 리스크 오프 분위기니까 미국에 있는 달러가 신흥국으로 가게 되니까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사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리스크 온 아닙니까?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했네. 제가 말을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좋으면 리스크 온을 하니까
주식은 위험자산. 그렇죠. 위험자산에 위험자산으로 가니까 미국 용감해지는 달러가 이제 리스크 쉬는 업. 구조로 네. 가게 될 테니까 달러가 좀 약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도 주식이 오르니까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상황은 좀 최근에 보면 좀 안 그렇잖아요. 네. 그거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지금 빅테크라는 4개, 5개 기업밖에 안 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총을 합치면 이거 뭐 웬만한 나라보다 커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앞으로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예상이 맞아서 그쪽에서 잘 나간다면 국제 자본 흐름이 오히려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조금 반영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사실은 빅테크가 확 좋아지면서 빅테크가 난리가 난 게 사실은 실적 발표할 때부터였잖아요. 그전에도 예. 좋았지만. 예. 근데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데 구글이 연달아서 4%씩 이틀 올랐잖아요. 애플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뭐 빠진 날이 거의 없잖아요. 매일 오르고. 그게 실적 때부터인데 그때부터 보면 달러 인덱스가 101 정도에 있던 게 지금 막 103.50까지 예, 올라온 예. 거하고 뭐 우연일 수 있어요. 우연일 수 있는데 그 애를 같이 하는 거 보면 좀 연관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큰 그림으로 보면 예전에 작년 10월 달까지 뭐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계가 어려워지니까 미국이 다 해결하는 거 아니냐. 결국 미국 경제, 미국 회사가 전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니까 하면서 달러로 굉장히 많이 옮겨갔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 무브먼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빅테크가 저렇게 잘 나가면 뭐 달러가 좀 약세가 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최근에는 약간 좀 듭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그 최근에 글로벌 달러 추이도 업데이트 해주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그 예. 내용 좀 저희 네. 더 들어볼까요? 저번에 네. 그 복습을 좀 해보면 네. 이제 글로벌 달러 매일 자주 보시는 게 아니니까 달러가 계속 강세되다가 작년 10월경에 이제 115까지 간 게 최상단이었고 그랬죠. 그때부터 쭉 내려와서 101까지 내려간 게 2월 초예요. 그 다음에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106까지 올랐어요. 그 SBB 사태 있을 때까지. 그리고 SBB가 나면서 이제 다시 100일까지 내렸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나와서 106에서 100일까지 이렇게 왜 약세가 됐는지 한 5가지 얘기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네, 내용이 네. 다 같은 거예요. 1, 2, 3번은 다 이자율 관련된 건데 달러 이자율이 좀 내려갈 것 같다. 그리고 유럽 이자율은 올라갈 것 같다. 거기까지가 대표적인 이유고 나머지 네. 이유는 뭐 옌 이자율도 뭐 좀 올라갈 것 같다. 그다음에 뭐 탈중앙화 뭐 네, 이런 얘기 있었지만 네, 뒤에 네. 거는 조금 잘 안 맞는 말인 것 같고 대표적인 게 달러 이자율이 내려갈 것 같다. 유럽 이자율은 좀 올라갈 것 같다. 이거였는데 그 방송한 이후에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부터 빅테크가 올라가면서 빅테크 때문에 달러 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게 하나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자율에서도 기억나시겠지만 한 2주 전만 해도 2년짜리가 3.9% 정도였는데 지금 4.25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 이자율에 대한 포캐스트가 조금 바뀌었어요. 좀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를 보면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건 있겠지만 우선 연준 의원들이 되게 뭐 매파적으로 얘기하니까 네. 매일 얘기하니까 뭐 마음이 흔들리고요 시장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은행 관련된 이슈가 대출을 어렵게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자율을 올린 효과와 똑같으니 연준이 이자율을 안 올려도 될 것이다. 이래서 이자율이 낮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아직도 저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대출이 그렇게 줄고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닌가? 그런 좀 약간 반대가 좀 있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1로 같은 게 지금 103.50 정도까지 이렇게 좀 돌아섰는데 여기서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이자율에 관련돼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도 기대는 미국 이자율이 뭐 6월 달에 한번 지금 더 올릴 가능성이 뭐 거의 4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이자율이 좀 오르는 쪽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유럽보다 그래도 미국이 좀 더 떨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자율 쪽에서는 달러가 그렇게 강세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 빅테크 무브가 자꾸 진짜 본격화되면은
다시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은 달러 강세도 일방적으로 약세가 된다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106에서 100일까지 갔을 때 저는 뭐 이게 한 95나 이렇게 쭉 내려갈 줄 저는 알았어요. 사실은 이자율 추이가 그러니까. 그런데 네. 조금 트렌드를 바꿔놓은 거는 역시 빅테크의 무브인 것 같고 지금 사실 그 수장님이 처음에 금년에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네. 조금만 더 크게 보면요. 21년 말에 우리 주식 제일 높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S&P는 지금이 한 15% 정도 낮아요. 4,200과 4,800인가 그 정도 하면 600 네, 정도 차이니까. 그런데 나스닥은 아직도 25%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고점이 16,200인데 예. 지금 뭐 12,600, 700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빅테크가 최근에 올라서 올라 보이는 거지 그 전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이번에 한번 가면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간다 하기에는 잠깐만 나 옛날에 본전이 얼마였지 하고 뒤집어 보면 나 진짜 옛날에 되게 비싸게 샀네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마냥 웃을 수가 없네요, 제가. 나 옛날에 진짜 비싸게 샀네. 테슬라 네. 400불에 샀네 이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런 그렇기 거죠. 때문에 그렇죠. 빅테크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프로핏 테이킹이 그냥 쭉쭉쭉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빅테크가 좀 더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전체적으로는 글쎄요, 좀 뭐 제가 항상 하나만 말만 하지만 진짜 글로벌 달러는 좀 어렵다.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약세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고 뭐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당장 뭐 이제 발등에 불은 이제 미국 정부의 그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문제입니다. 네. 뭐 아침마다 다루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뉴욕 분위기 어떻게 우리가 잡으면 되겠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어제 하루 만에? 어제 하루 만에 그 뭐 이제 스케줄을 잡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느낀 게 크고요. 그죠? 투표하는 스케줄을 이번 주에 하겠다고. 하원에서 하원에서 하겠다. 뭐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거 잡은 게 이제 컸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맥커시하고 이번 주 중에 한답니까? 이번 주에 한다고 이번 얘기를 주라 해봐야 미국도 오늘 뭐 주말까지 아니요 이번 주니까 다음 주죠 우리로 하면 다음 주죠 다음 주 다음 주 주 중에 다음 주 뉴욕 주 갔다 중에. 오면 저기 바이든 대통령 갔다 오면 G7 마치고 오면 그리고 바이든도 원래는 일주 더 있으려고 그랬는데 호주도 안 가고 이제 간다고 하니까 네. 근데 정치인들이라는 게 뭐 그렇잖아요. 네. 괜히 자기가 열심히 한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파파 같지만 뉴기니 가서 좀 이렇게 뭐 하고 좀 파라솔 밑에서 좀 쉬려 하다가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어저께 갑자기 조금 말들을 좀 해가지고 분위기가 네. 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부채 협상 같은 건 굉장히 법률적인 게 많아가지고 저 잘 모르겠는데 네. 6월 1일이 막 딱 돼도 앨런이 6월 1일 날 뭐 심각하다고 저 쌩 난리를 치지만 그건 앨런 입장이시고 네. 다 이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런데 이럴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여요. 이게 그냥 블랙 앤 화이트로 될 가능성도 있지만 뭐 조금 어정쩡한 스탠스로 갈 수도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 어정쩡하다 하시면. 그러니까 뭐 부채 협상이 확실히 끝나지는 않았는데 뭐 조금 연기가 되고 뭐 일부 편법을 써서 사용을 하고 예.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최악의 시나리오 같고 지금 시장의 기대는 뭐 다음 주에 끝난다 이렇게 보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낙관론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 뭐 확 각국 바뀌었죠? 분위기가 확 좀 바뀌었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없는 집단이 하는 거니까 저는 알 수는 없는데 참 우리가 기회만 되면 정치인들 욕을 하는데 또 조금만 뭐 돈을 벌든지 조금만 얼굴 팔리고 이름 좀 알려드리고 싶으면 더 다 하고 싶어하는 게 더 정치인하고 싶어요. 정치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저같이 순진한 스타일은 그런 데 가면은 이 그냥 숨 막혀서 죽을 것 근데 같아가지고 어쨌든 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라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 2011년 경우에는 저는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게 신용 등급 내렸잖아요. 그때 신용 등급 내린
그 S&P나 그 사람들이 제일 놀랬을 것 같아요. 내려갖고 그 난리가 나니까. 이번엔 난리가 나도 신용등급 안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사실 테일 리스크고 없는 리스크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저는 보는 편이고 저는 그야말로 시장이 이걸 그렇게 많이 반영했느냐. 저는 그렇게 반영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두 가지 뜻인데 그러니까 막상 나쁜 일이 벌어지면 시장이 많이 빠질 것도 같지만 거꾸로 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많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아요. 네. 막 진짜 웬만한 트레이더나 큰 손들은 반영 안 할 것 같아요. 야 그런 것까지 어떻게 반영하고 해요. 지금 뭐 말이 좋지. 자기가 산 건 한두 개고 세상의 전체의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좀 그런 거는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달러가 하여간 그런 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중간쯤? 그러니까 101과 106 뭐 숫자로도 딱 중간에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아직도 저는 빠지는 쪽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결국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미국의 빅테크의 움직임은 그 달러와의 흐름을 바꿨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5월이 지금 5월만 들어서 이렇게 보자면은 혼조예요, 혼조. 네. 글로벌리 네. 다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5월이라고 5월을 팔고 떠나라 소리도 있었지만 지금 뭐 승희 씨 보세요. 네. 오른 데 절반, 빠진 데 절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미국도 뭐 다우만 빠졌지 5월 들어서는 나스닥 그거 S&P 올랐고 한국 코스피 올랐고 코스닥은 약보합이고 뭐 5월 들어서 빠진 게 4월 말 대비 1.11 포인트 빠졌네. 지수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대표님 잠시만 네.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 뭐냐면 4월 말에 코스닥이 842.83이고 오늘 841.7로 마감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제자리인데 네. 이 와중에 많이 버신 분들은 많이 벌었고 이 한 달 전 대비 원위치 하다시피 했는 이 한번 갔다가 내려온 이 사이에 또 계좌가 또 시퍼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많이 움직이지만 진짜 차별화가 이제 많이 있는 네. 것 같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대요. 미국 이제 그냥 뭐 뉴스를 보고 그냥 뭐 추측하는 거지만 요즘은 많이 움직일 거라고 그러니까 지수에 관련돼서는 많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옵션 프라이싱도 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그 작아요. 그 변동성에 대한 그런 지수들이. 그 실제로 지수만 보면은 별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투기적인 사람들의 포지션은 굉장히 바닥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번에 BOA 펀드 매니저 그거 많이 다루셨죠? 그 거기에도 보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주식 갖고 있는 비중이 거의 역대 최저래요. 그리고 또 헤지 펀드들도 역대 최저로 지금 포지션들을 하고 있대요. 주식에 관련돼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주식도 갖고 있지도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식을 별로 사람들이 안 갖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악재가 탁 나와요. 그러면 확 더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별로 안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 같더라고. 요즘 분위기는. 그리고 호재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잘 안 먹히죠. 지금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 악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아주 묘하게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진다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약간 깔려 있으면서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종목 간에 이제 차별화는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얘기로 돌아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되냐면 기술주 볼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거, 세상을 바꾼다고 떠들어댈 수 있는 그런 거가 지금 딱 테마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앞으로도 더 갈 것 같은 생각이 확실하게 들긴 합니다. 그러면은 어지간한 뭐 애플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엔비디아니 전고점 트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전고점을 간다면 그것들이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다른 주식보다 뭐 웬만한 주식보다 떨어져 있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만일에 주식이 오른다면 메타 같은 것도요. 예, 확 메타도 요즘 번갈아가면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르면 뭐 4%, 뭐 메타는 10%도 오르니까 그 정도 되는 시총이 10% 오르면 진짜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삼성전자도 좋게 봅니다. 왜냐면 AI 뭐 시스템 반도체 하지만 그쪽에서 돌아가면 그게 다 연관이 있는 건데 그게 뭐 시스템 반도체만 왕창 필요하고 뭐 메모리는 안 필요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 삼성전자도 좀 돌아서지 않겠나. 뭐. 삼성전자 말씀하시니까 네. 아니 그러면 글로벌 달러 이야기하시면서도 빅테크 덕을 네, 예, 저는 더할것 본 같아요. 관점에서 네, 분석을 예, 해주셨으니까 오늘 반도체주도 분위기 좋았는데 네. 원화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였잖아요. 예. 좀 좋아지는 그 반도체주 쪽에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외국인들 좀 들어오던데 네. 이런 수혜를 원화가 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받는 것 같아요. 이미 받고 받는 있다. 거, 예, 어느 정도 받는 것 같고 예측이 있고. 근데 사실은 최근에 워낙 그래도 조금 그런 대로 버틴 거는 사실은 한국은행입니다. 저번에 얘기한 대로 저번에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101.50하고 1325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아, 네, 네. 그 레벨을 꼭 네. 기억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게 움직였을 때 한국은행이 또 이 레벨에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 말씀이 맞기도 하고 틀리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려가는 쪽으로 사실 뭐 염두를 두고 생각한 건데 사실은 달러 인덱스가 올랐잖아요. 이게 102.50 갔을 때 1340원 되니까 진짜 또 팔더라고요. 바로 며칠 전입니다. 그날 안 팔았으면 많이 오를 뻔했어요. 그날 분위기는. 누가 팔아요? 한국은행이 팔았죠. 확실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볼 때 무조건 팔았어요. 그리고 NDF에서도 팔았어요. 왜 그러냐면 NDF 시장에 제가 그날 좀 봤거든요. 그날 NDF 시장에서도 팔았어요. 당국이 아침에. 움직였다. 예, 팔았어요. 아침에 NDF에서 1345원에 거래됐었는데 NDF가 시작하기 1시간 전에 1340원까지 내려와서 시작할 때 1340원에 딱 시작했어요. 그거는 뭐 한국은행이 NDF에서도 팝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NDF에서부터 팔았어요. 거기서 팔아가지고 1340원에서 확실하게 막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102.50이고 1340이었어요. 이거 제가 일부러 억지로 제 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율이 똑같아요. 비율이 똑같아요. 101.50, 1325원하고 비율이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아침에 103.50, 60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이 조금 팔기도 했지만 옵쇼에서 알았어 하고 옵쇼에서 좀 판 것 같더라고요. 알았어. 이제 뭐 그렇게까지 보여주는데 아유, 그러면 막 됐어. 롱 털어라, 접어라. 이게 그러니까 먹어도 조금밖에 못 먹겠다. 왜 그러냐면 조금은 물러날지 모르지만 뭐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러원 시작한 이 박스 같은 거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사실은 좌지우지 하는데 한국은행이 팔 때 마음 놓고 못 파는 이유는 사실은 그 환율 조작국 그런 얘기 듣는 게 무서워서 못 파는 건데 지금 환율 조작하는 데가 한두 군데냐고요. 다 하는 거지. 그렇죠. 일본도 해, 유럽도 해, 뭐 다 하니까 이때 한국 너네들만 왜 달러 그렇게 많이 급하게 팔아 이렇게 할 분위기는 아니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한데 판 게 아니고 우리만 너무 약하기 때문에 좀 팔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막을 의지와 능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런 걸 좀 믿어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1103이 넘어갔는데도 지금 1325원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와서 보니까 그 한 달 전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그때부터 한 2주간 101.50, 1325원이 지금 103.50에 1325원이 됐거든요.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오르락 내리락이 뭐 랜덤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올라갈 때 못 올라가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갈 때 못 올라가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일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자꾸 막아준다고 보니까 뭐 그냥 제가 조금 믿는 거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달러에 비해서 글로벌 달러에 비해서 약세가 되는 거는 한풀 꺾였다. 그거는 비교적 확신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가 앞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어본다면 달러가 글로벌리 강세가 되면 원화가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뭐 그런 좀 찝찝한 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한국은행의 그런 개입 때문에 이런 비율 때문에 내려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이자율 관련돼서 한국 이자율이 미국 이자율보다 기대가 더 앞으로 빨리 오를 거라는 기대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이 미쳐가지고 달러를 올려도 우리는 못 올릴 것이고 예. 안 내려도 먼저 내려야 될 거고 내리면 우린 더 내려야 될 것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기대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저 아나운서님 얘기해 주신 대로 반도체하고 중국이 뭐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좀 그쪽은 그렇게 봅니다. 뭐 근거는 별로 없는데 중국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중국이 살아나겠죠. 뭐 이 정도 많이 버티고 중국이 벌써 서비스 쪽은 약간 살아나고 제조업이 안 살아나는 건데 네. 살아날 것 같고 특히 반도체는 지금 AI 쪽 뭐 지금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저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반도체 쪽은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감산도 하고 있는데 뭐 최악의 어둠의 뭐라 그럴까요? 터널이랄까 그런 건 지난 거 아니냐. 그래서 그쪽만 살아나면 원달러 내려올 겁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원화가 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역인데 뭐 무역이 안 되니까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가 무역이 적자가 나니까 뭐지 그러는 거죠. 수출하는 회사가 나라가 무역 적자를 해? 이건 뭐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무역이 돌아서겠죠. 네, 무역만 돌았으면 원달러는 확실하게 빠지는데 그때까지가 이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원화가 굉장히 강한 한 주간이었던 게 예, 오히려 강하게 느껴지죠. 왜 강하게 그러냐면 느껴지는 달러가 게 계속 강해지는데 안 올라가니까. 유로 흘러내리죠. 유로가 1.11, 뭐 1.12 이러냐 1.10에서 1.11에서 하던 게 지금 1.08도 깨고 내려와서 네. 이러고 있죠. 네. 달러의 환율 지금 조만간에 140 터치할 네. 이게 뭐 128엔 하던 게 지금 그동안에 133이냐 134냐 이 하던 네. 게 지금 최근에 갑자기 네, 그게 138엔까지 올라왔죠. 이자율에 대한 기대도 조금 바뀐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자본 시장의 움직임 그러고 예. 위안화도 요새는 뭐 이것도 다 유행이죠. 위안화는 오랜만에 7위안 올랐어서 이거 처음에 7위안 올랐을 때 포치 그러면서 7 깬다고 예. 깰파자 7, 7자 포치 그러면서 난리 치더니 이번에 다시 7위안 올라가는 게 별로 화제도 안 되고 위안화도 조금 그냥 느낌상을 보면 중국이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어요. 네. 0.1%만 예, 이래요. 그렇더라고요. 뭐 PPI 같은 거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국도 똑같은 이유인데 이자를 올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거의 없으면 네. 뭐 사실은 뭐 환율은 뭐니 해도 저는 뭐 다를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이자율 기대에 대한 움직임이 뭐 거의 7, 80%거든요. 예. 근데 일본과 중국이 이자율을 못 올린다. 한국도 잘 못 올린다. 대만도 잘 못 올린다. 이러면 아시아가 좀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달러 강세 한 2년 전에 뭐 1년 반 전에 달러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달러 강세 갈 것 같은 조짐이 올 때 그런 조짐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좀 불안한데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뭐 특별한 전문가는 아니기도 하지만 진짜 글로벌 달러는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글로벌 달러 움직임에는 좀 따라가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다만 원 달러는 그래도 원화가 좀 강세 쪽으로 베팅하는 게 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화 강세 쪽으로.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원화가 강세로 간다 하는 말씀은 글로벌 달러 시세하고는 약간 이제 역행한다는 것이고 모든 재정 환율에 있어서 재정 환율이 낮아지면서 우리가 위안에 대해서도 원엔에 대해서도 유로에 대해서도 파운드에 대해서도 네, 좀 조금씩 싸지는. 예, 저희가 원래 있던 평상시에 오랫동안 있었던 레인지보다 지금 좀 올라와 있어요. 예, 좀 보시면 그래서 다시 우리 원래 그 자리로 간다. 그러니까 올라가게 된 이유는 무역 때문이거든요. 근데 무역이 뭐 돌아왔을 것 같으니까 간다 이렇게 봐주고 다만 시간의 문제가 좀 있는데 시간의 문제라는 게 이게 되게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그동안 네. 터져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그걸로 한국은행이 뭐 훌륭하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은행이 막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옵쇼에서 포기를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옵쇼 사람들이 잘 포기 안 하거든요. 잘 포기 안 하는데. 이번에 오늘 포기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한 일주일 버텨봤는데. 네, 안 되는 거죠. 아이, 막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그냥 접어라. 예,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차라리 막 달러인 쪽으로 가서 한번 붙어보자. 예, 뭐 그게 낫지. 그래서 원화 쪽에 조금 빠져나간 것 같아요. 한동안 굉장히 원화 딱 걸려들었다 이렇게 했던 게 좀 한국은행이 막았다 이번에는 그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외환 당국의 이 전투력이 뭐 예전에 보면 뭐 막강 파워죠. 막강 파워. 막강 파워인데 그래도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이쪽 이제 개입하고 하는 거는 잘 하시는데 그 자유화하는 것도 좀 외환 자유화 자유화.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그 채권 지수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주식 지수 들어가는 거 지금 다 걸려 있어요. 6월부터 9월 사이에. 그 최대 걸림돌이 다 외환 시장 자유화거든요.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그 네. 이슈 정리 좀 해주실까요? 뭐 저도 구체적인 스케줄이 예, 막 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큰 이슈는 저희가 글로벌 채권 지수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몇 년 동안 반대한 이유가 외환이에요. 외환 시장이 자유 안 돼 있다. 그거 고쳐갖고 알아요. 그러면 예. 어떤 식으로 자유화해 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외환이 뭐 유로 원을 만들어 주든지 아하. 깨끗하게 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풀어야 될 뭐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단순하게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뭐 시간도 좀 늘려주고 일부라도 옵쇼에서 좀 들어오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100% 컨트롤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풀어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원화를 바꿀 수 있지만 그 원화 어카운트 따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카운트 좀 자유화해주고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못한다는 거는 국제사회도 알아요. 그렇지만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작년 초에 조금 하는 것 같다가 그거 시간 늘려준다는 것도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 뭐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그런데 진행하는 흉내라도 내야죠. 흉내라도 내야 뭐 그 표 갖고 하잖아요. 걔네들 뭐 단순한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에 뭐는 뭐가 될까? 동그라미 X, 세모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이렇게 흉내라도 내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외환 시장 자유화 안 돼 있다고 또 채권 인덱스에도 못 들어가고 또 그 MSCI 거기 또 못 들어가요. 그거 들어가면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 오를 것 같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오를 것 같아요. 그냥 코스피 그냥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 쪽도 확 늘어날 것 같고 채권 시장도 이자율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자율이 낮아지고 주식이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거죠. 나쁜 사람 있나요? 거의 없으니까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당국이 뭐 한 칼에 못 하겠지만 하셔야 된다. 왜 손 놓고 계시냐? 빨리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사람들 불러다가 시끄럽게 떠들고 해야지. 요즘 너무 뭐 제가 몰라서 그러나 너무 조용하신 것 같다.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6월달 아닙니까? 그거 조사 나오고 하는 거 채권은. 전 6월달이라고 전해 들었거든요. 저 주식은 9월달이고 9월달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뻔하죠. 작년에 비해서 낮은 게 없는데 그 인덱스에 또 못 들어가요. 근데 억울하죠. 시장도 커졌고 주식 쪽도 굉장히 좋아졌는데 외환 시장 때문에 그쪽에 못 들어가니까 진짜 억울하죠. 그래서 좀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식 뭐 좀 오를 것 같은데 공짜는 아니래도 그래도 확실히 한 레벨 올라갈 텐데. 뜻하지 않은. 네, 사실 이 대형 호재거든요, 사실. 대형 호재죠. 현업에 있는 딜러들에게 있어서는 뭐 업체 수급하고 네. 이제 은행 인터뱅크 딜러들의 이제 포지션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나 이것도 그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져야 하는 데서 못 올라가고 밀려야 할 레벨에서 안 밀리면은 결국은 따져보면 다들 떴어. 이제 개입이다 이건데 그만큼 이제 개입이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이제 뭐 수시로. 그러니까 안 나올 때는 이게 나오기는 이제 꼭 나와야 되는데 별로 방향이 마음에 들 때는 살살 아무도 모르게 나오지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뭐
사실은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가 위로 올라가서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없죠. 어지간하면 1,340원은 못 넘도록. 예, 아래쪽이 좋은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1,350원보단 1,250원이 경제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아요. 뭐, 물가에도 좋고, 내려가면은 수출이 안 좋은 건데, 뭐, 수출 별로 영향도 안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내려가는 게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제 내려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한국은행이 좀 힘을 쓴다. 그래서 뭐, 저야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옳다, 이럴, 뭐, 그런 판단은 할 수도 없고 할지도 모르지만 다만 그냥 시장에서 트레이딩 하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제 계속 기억하는 거죠. 101.50에 1325원에 나오더니 요번에는 103.50인데도 1325원에 또 여기가 회피하고 요거보다 속으로는 한 30원 정도 더 빠졌으면 하는 마음이 속으로 있을 테니까 뭐 1275원 정도 가도 과다한 건 아니다. 예, 조금씩 빠진다고 그래서 함부로 샀다가는 잘못하면 많이 빠질 수도 있다. 뭐 그런 경계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아까 뭐 전투력, 당국의 전투력, 외환 당국의 전투력이라는 표현을 잠시 썼습니다만 좀 그런 거는 있어요, 대표님. 네. 바둑 기사들 중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싸움이 나면은 네. 거기서는 이렇게 잘 두고 네. 이기는데 그런다고 해서 판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판을 갖다 이겨내느냐의 문제는 또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 이제 뭐 포석과 네. 전투와 중반 전투와 끝내기가 모두가 강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 이제 그 당일 이렇게 시장과 당국이 부딪히면은 막 시장이 좀 버겁고 심지어 여기까지도 아우 짜증나 씨 뭐 좀 아이 그래 정리해 뭐 이렇게 될 정도는 됩니다만 그러니 이제 바둑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또 그래서 또 우리 그랬잖아요. IMF 때도 쓸데없이 개입하다가 결국 2천원 갔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2003년, 2004년 그 무렵에는 글로벌 달러 약세가 2002년부터 해서 2007년 그 뭡니까 저 금융위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바깥에서는 흘러내리는데 우리 한 2003년부터 초부터 해갖고 한 1년 반 1140, 50에서 한참 개입하다가 개입 중단하는 바람에 한 150원 훅 밀리면서 900원 또 깨자고 했던.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 요번에는 근데 방향이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놔뒀으면은 1,400원 갔을 것 같아요. 놔뒀으면? 네. 느낌은 딱 그래요. 네, 1,400원 갔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가게 만들고 시장을 안정시켰으니까 예.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훌륭하시다 이렇게 봐왔습니다. 요번 오퍼레이션에 관련돼서는 뭐 제가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을 좀 안정시킨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또 우리 주식시장에도 더 활력이 생긴 것도 같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요즘 주식 그 개별 종목이 많이 움직이니까 뭐 다 다르긴 하지만 지수를 보시는 사람들은 원달러를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한 달 정도까지는 아침에 주가 지수 보실 때 원달러의 움직임은 어떤지 혹시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지 거꾸로 가고 있으면 약간 주식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원달러는 좀 더 솔직하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에 의해서 아침에 막 거래해버리거든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내 느낌에는 주식은 하루 종일 거래하는데 원달러는 귀찮아갖고 아침에 많이 해요. 사실 주식 엄청나게 아침에 많이 거래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방향 정해버리고 그냥 끝내거든요. 특히 해외 애들은. 그러니까 아침에 원달러 움직임이 주식의 방향과 좀 이상한 움직임이 좀 되면 그 원달러 움직임을 시장의 움직임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도 요즘은 엄청 맞더라고요. 예. 지난 한 달은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래요. 이제부터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대표님. 네. 제가 이렇게 대표님 이렇게 하고 방송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제가 무릎을 치면서 요거는 기억해놔야겠다 싶던 게 빅스에 대한 네. 요걸 갖다가 16으로 나누어 하셨죠. 예. 16으로. 예. 그래서 빅스가 예를 들어 32다. 그러면 16으로 나누니까 2%. 그 2라는 얘기가 적어도 하루에 평균 그러니까 어제 종가와 오늘 종가가 2% 변해야 되는 거죠. 오르든 내리든. 네, 그거를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매일매일. 그렇게 그러면 한다고 32입니다. 32다. 근데 요즘 빅스는 빅스 지금 16입니다. 16이면 딱 1%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한 달 동안 하루에 1%씩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실제로 그만큼도 안 움직이죠.
뭐 어지간하면 뭐 좀 올랐다 싶어도 0.7, 예, 0.8%, 예, 뭐 예, 0.65%. 그런데 그게 이제 기대하는 빅스는 앞으로 기대하는 변동성이니까 실제 변동성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옵션을 사는 거는 보험 드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보험료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옵션 가격이 좀 비싸다. 그렇다고 보면은 빅스가 높고 요즘 재밌는 거는 최근에 나온 원데이 빅스라는 게 생겼어요. 제로데이 옵션이라고 예, 하는. 예. 빅스라는 거는 원래 이제 되게 많이 버는 건 한 달짜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만드냐면 한 달짜리 딱 되는 옵션이 없으니까 근처에 걸 모아 그래서 이제 한 달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원데이 빅스는 이제 한 달짜리 빅스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하루짜리 제로 DT를 뭐 요즘도 엄청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빅스가 제대로 반영하는 거 안 반영 못해 뭐 이런 소리도 있고 또 원데이 빅스를 원데이의 변동성을 보고 싶어 하니까 원데이 빅스를 요즘 발표를 해요. 원데이 빅스는 어떻게 만드냐면 아무 시간이나 내가 오늘 오후 2시잖아요. 그럼 오늘 오후 2시부터 내일 오후 2시에 끝나는 옵션이 있다고 가정을 해갖고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옵션은 사실 매일매일 끝나니까 예를 들어서 장이 5시에 끝나는데 4시 반에 빅스를 계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순간 하루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수 잘하는 애들이 만든 거니까 지들끼리 만들려면 돼. 오늘 거하고 내일 거 해서 잘 만드니까. 네. 근데 이 원데이 빅스 요즘 가끔 보면 장난감 보듯이 보면 재밌어요. 왜냐면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 연율화 했기 때문에 16으로 나누는 건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러면 원데이 빅스가 한 12,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일 종가가 한 지금부터 한 0.7밖에 안 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0.7%. 네, 그 정도 올까 했는데 FOMC 바로 전날은 당연히 더 높죠. 네. 당연히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25까지 가요. 지금부터 24시간 파월이 발표하는 그 순간에는 오를 거야. 그러면 그게 5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일에 28시간 남았어. 그럼 편도 안 올라요. 그냥 하루 것만 계산하거든.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좀 보시면 시간 나시고 심심하시면 원데이 빅스 CME에 가면 보이거든요. 그래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간들이 지금 시장이 조용할 것 같아, 많이 오를 것 같아를 계속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한 달짜리 빅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원데이 빅스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예. 재밌습니다. 제가 대표님 말씀하신 그게 요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딴 거 있나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조금 이제 정신이 차려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investing.com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침대에서도 볼 수 있는 게 investing.com 들어가 이제 지수 보고 그 다음에 지수 이렇게 중에서도 이제 1일 해갖고 하루 동안의 움직임부터 한번 보면은 그렇죠. 최근 들어서 원웨이로 이렇게 좀 오른 날이나 빠진 날은 없고 장중에 보면 난립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게 그 하루짜리 옵션이 워낙에 성행하면서 선수들이 이건 뭐 죄다 짤짤이에요. 좀 올랐다 싶으면은 그냥 거기서 털어버리고 빠지는 쪽으로 배팅. 네, 원데이 그 뭐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들은 거는 원데이 그 옵션을 주로 그 투기적인 분들 개인들이 주로 옵션을 판다 그러더라고요. 사는 게 아니라 개인이요. 예, 개인 주로 판대요. 물론 스트레이트가 기본적으로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데이 옵션을 만일에 다들 사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수룩 올라가게 돼요. 근데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반대로 생각을 자세히 해보시면 반대 사람들은 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을 투기적으로 산 사람들은 장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터지든 벌든 그냥 뭐 흑백으로 끝나는 거고 그거를 해지했던 사람들은 그게 맞춰서 가게 되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옵션을 사는 사람의 샀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따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럼 안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나는 아침에 괜히 샀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제로 DT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옵션을 팔게 되면 시장은 다시 제자리로 가는 속성이 있게 되고 제로 DT를 하는 사람들이 옵션을 많이 사게 되면 시장은 끝날 때 확 오르게 돼요. 그런데 요즘은 대개 제로 DT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팔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시장이 제자리로 가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전부 다 추측이지만 제 추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은 투기적인 사람들, 펀드 매니저들이 전부 주식을 별로 안 갖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쇼포 주식이고 그 상태에서
비관적이고 거래량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여기서 그냥 느껴지는 거는 아, 그렇다면 차별화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차별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딱 차별화하면 한 개 사야 되면 빅테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분위기가 된 것 같고요. 제 그냥 추측에는 이 분위기가 뭐 금방 바뀔 수 있는 건데 잘 안 바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황 바뀔 게 지금 별로 없잖아요. 네, 이제 네. 뭐 6개월이나 3개월처럼 따끈따끈하지가 않잖아요. 이자리 움직여봐야 25bp 차이예요. 우리 한 6개월 전에는 1%, 2% 갖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0.25 갖고 조잡을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사실 막말로. 그러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중국도 별거 없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싸움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제가 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고 빨리 끝내야 되겠지만 이게 싸움인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있고 이렇다면은 글쎄요 뭐 트레이딩 매일 해야 되고 주식들 가지고 계시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좀 차별화돼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 대형 주식 IT 이런 쪽이 좋아지는 타임이 아닌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대표님의 메시지는 그쪽이었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미국 지수들 다우나 S&P 뭐 그리고 나스닥까지 한번 보시면은 어제부로 나스닥이나 S&P 500이 연중 고점을 경신하고 약간 이렇게 지수에 탄력이 붙는 모습입니다만 네. 최근 뭐 그때 뭐 실리콘밸리 은행 어쩌고 저쩌고 하던 3월 이후에 4월, 5월 보시면은 이거 완전 제자리 공배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 점점 더 그 의심이 짙어지는데 저 하루짜리 옵션이 그렇게 거래량도 많아지고 한다면 여기에 골뱅이부터 해가지고 그 기관들, 헤지펀드들까지 그 뭐 선수 한두 명 붙을 것도 없이 그냥 알고리즘으로 맨날 팔아놓고 팔았다가 조금 뭐 팔았으니 이제 가두리 만들어 놓는 거고 그래서 충분히 챙기다가 이거 파는 쪽에서 뭐 하겠다 싶으면 빨리 후루룩 한번 감든지 한번 밀든지 하다 보면 조금 커지는데 조금 국내 주식도 그런 것 같고 단타가 매매가 많아진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AI로 거래하는 네, 사람들 네. 있잖아요. 컨트레이딩. 네. 그 AI를 참고로 해서 트레이딩 하는 거 말고 AI가 직접 하는 네. 트레이딩이 네, 있거든요. 네. 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물론 자기네들 장사하려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80%가 넘는다고 주장을 네, 해요. 그러니까. 네, 맞을지도 몰라요. S&P 거래량의 80%를 AI가 자기네들이 사고 팔고 있다. 이렇게 주장은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참 맞을 수도 있어요. 네. 하루짜리 옵션까지 만들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자오지가 뭐 너가 벌든 터지든 그거는 모르겠고 그건 모르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거나 우리는 만들어 놨으니까 손님들 많이 와서 막 자, CME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CME 그걸 만들어갖고 네, 발표를 하는데 네. 그 인간들이 뭐 쓸데없이 만들었겠습니까? 이제 바로 벌써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상품이 줄줄이 나오겠죠. 나오겠죠. 판때기 막 계속 돌아가면 짤짤짤짤 거리면서 그 수수료는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수수료 그 많지 않은 걸 많지 않은 거지만 박리담에 그러다 보면 뭐 기관들은 뭐 대량으로 해줄 거고 또 개인들 또 입소문 타고 뭐 재밌다던데 하면서 싼 맛에 한번 들어갔다가 뭐 터져봐야 감당할 만한 수준이니까 요새는 이러다 진짜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그 빅스가 푹 튀어오르는 상황이 이럴 오면 때 조심해야 될 게 저는 너무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말씀드려 죄송한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 평소에 100원어치 주식 트레이딩을 했는데 야 이렇게 움직이면 200원을 해도 똑같은 거야. 하고 200원으로 올릴 수가 있는데 그 많이 움직일 때는 예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고가 없기 때문에 예. 똑같은 리스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야기가 나누는 사이에 벌써 또 1시간이 훌쩍 지나서 우리 그렇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예. 또 인사드리고 또 조만간 기회 되면 모셔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 김준송 전 리먼브러더스은행 한국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준성 앵커님.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